자, 그러면 이번에 무정부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자, 앞부분에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한 어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안, 아키. 근데 제가 그리스어를 잘 모르니까 대충 하고요. 그래서 이때 안이라는 것은 그 접두어로 없다는 것 같아요. 무지도자라는 뜻하며 좀 더 느슨하게 무건이 보통 이게 우리가 무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보를 이제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어 번역하는 과정, 일본 사람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무정부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건의가 없다는 뜻이야. 자, 이런 말 뜻대로 무정부주의자는 모든 건의를 부정하면서 그중에 특히 건의와 국가 권력 억압 수단인 경찰, 군대, 관료와 법원을 부와 재산의 착취와 불평등의 옹호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폐기할 걸 주장했다. 그게 그 이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한 어원 관련된 내용이잖아. 아나키라는 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나키라는 말은 영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여기 있는데 안 뭔데 제가 읽지 못합니다. 그리스를. 예. 그래서 하여튼 아나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인데 이제 그 무질서란 뜻이죠. 예, 무질서, 지도자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자, 무정부주의자는 지배 없는 질서.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 의미야. 되게 무질서, 그러니까 아나키라는 것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무질서한 건데, 얘네들은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무질서가 아니라 국가 없이도 더 나은 질서가 가능하다. 그들의 이제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의 사상적 기원을 좀 넓게 보면 이 고대 중국의 노자 사상, 특히 장자의 무의자연의 일종의 무정부주의 발상을 보는 학자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그 17세기 영국 혁명 시기에 디거스라고 앞에 언급했던 거 있죠. 디거스나 그다음에 고든이라는 사람의 정치학자였는데 뭐 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이 근데 무정부주의 지적 선구로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운동으로서 무정부주의는 서양사 개론에 나오는 프로동이라든지 바쿤이라든지 크로보트키 이런 이제 새 인물 중심으로 이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까지 이제 전개되는데 자 보통 이 무정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여기 뒤에 나왔지만 하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억압이 없는 거의 정부가 없는 그런 공동체주의를 내걸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냥 기존의 체제를 떼어부시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시조의 권위가 잠깐만요. 예. 어디까지인 거야? 예, 여기까지 있네. 자, 그들은 국가를 소멸시킴으로써 현존 사회 질서를 뒤집고 권위주의의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착취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 삼았다. 자, 그들에게는 그 당연하게 시조의 권위를 지닌 이론가가 없어서 각자의 주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그래서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은 폭력적인 반응으로 나가다. 무정부주의가 다 폭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눈에 띄는 이런 그 무정부주의는 폭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열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죠. 박훈희 사단 같은 것들 영향을 받은 건데 자 하여튼 일부 무정부주의자는 폭탄 투척, 다이나마이트 폭발, 그 다음에 암살 등 매우 가격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 폭력적 행동을 민중을 자극하여 압제적 타도를 나서려고 했다. 자, 이때 민중이라는 거 얘기했죠. 이때는 그 민중은 초계급적인 거, 직접 혁명. 우리나라하고 관련되면 의열단이 이제 테러를 통해서 민중을 자극시켜서 제2의 3.1 운동을 제2의 3.1 운동을 깨겠다는 거.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론의 다양성. 그러니까 시조의 권위를 지닌 이론가가 없다는 거. 그 마르크스주의처럼 이 마르크스 말이 이거다라는 정통적인 기준이 없어요. 둘째는 행동주의, 이론보다 행동. 그 일부가 이제 직접 행동, 그 행위한 선전, 프로파간다 같은 것들을 이제 했는데, 자 이때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행위한 선전,
실제로 1년에 테러로 나타났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1881년에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2세 암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894년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디 카르노의 암살도 있고 그다음에 98년 오스트리아 항우 엘리자베트의 암살도 있고 뭐 이탈리아 국왕 암살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맥키리 그 미국 대통령 맥키리의 암살 트럼프가 되게 존경하신 그 대통령이라는데 자, 이 암살물 대부분이 아나키스트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19세기 말은 이 아나키스트의 시대라고 불렸는데 각국 정부이 이 아나키스트를 탄압을 해서 국제 공조까지 이제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행동을 용인하고 혁명가를 착취하고 부르주아적이고 자본가적인 현존 사회 체제에 급격한 극적인 변화를 믿었다. 그래서 부정부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목표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의 추종자는 주로 수공업자와 가난하고 원시적인 농민이었으며 그다음에 공업 발전이 가장 뒤지고 극도로 빈곤한 지역에 큰 영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르크스주의와 목표는 유사하나 대립됐다. 둘 다 계급 없는 사회, 착취 없는 사회를 지향했어요. 앞에 얘기했죠. 무정부주의가 이제 사회주의의 공통점이죠. 자, 근데 이제 국가와 가독에 대한 입장의 차이야. 마르크스주의자는 프로레타 독재라는 가독이 국가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혁명 후에 항시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국가가 있어야 부유주의와 반혁명을 진압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무정부주의자는 어떤 형태의 국가는 악이다. 혁명 즉시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두 진영의 결정적인 단절을 만들어냈는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이제 차이점 이렇게 해서 도표 같은 것들 보여드렸잖아. 요거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무정부주의 추종자들은 수공업자와 가난한 농민, 공업 발전에 뒤지고 극도 빈곤한 지역이라고 했던 것도 중요한데 사회적 기반이 좀 달라요. 마르크스주의는 공업 프롤레타리아 계층, 공장 노동자를 기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무정부주의는 전 자본주의 생산자, 즉 수공업이나 소농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는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공업화가 뒤진 지역에서 특히 강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서는 카탈루냐 아라곤 지역에 유명한 또 아나키스트 조직이 농촌 공동체를 집단화한 시점이 그 대표적인 어, 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사상가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게 프랑스의 푸르동이에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재산이나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책 이름까지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무엇인가는 저서에서 재산이나 절도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는 소규모 재산의 소유를 인정했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 노동자가 소규모 재산 소유자가 되기를 원했다. 자, 그는 국가를 부정하고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작은 집단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본가에 착취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노동자의 협동체, 그런 협동체를 구성한 꼬무의 연방제를 구성했다. 자, 그래서 1850년부터 60년대까지 거쳐 프랑스 노동계는 이 포도동주의의 영향하에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동부였던 푸제송 출신의 이제 해요. 프리하고 같은 도시 출신인데, 자, 둘 다 이제 이 푸제이든 포도동이든 둘 다 동부 프랑스의 수공업 정통이 강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포도동은 가난한 술통 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쇄공을 일하면서 독하고 라틴어와 고전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정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독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840년에 31살 때 펴낸 책이 바로 재산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책의 첫째 구절이 이제 이거죠.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즉답한다. 재산은 절도다. 그래서 19세기 유럽 지식인에게 충격을 준 슬로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푸르등이 부정한 재산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여 임대료나 이자
이윤을 뽑아는 큰 재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유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노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토지를 빌려주거나 건물 빌려주거나 뭐 돈을 빌려줬고 자본을 빌려줘서 그렇게 뽑아놓은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재산이라고 하죠. 반대로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유지하는 점유는 인정했어요.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일 땐 타인의 노동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재산을 절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직업, 작업장이나 자기 농지에 갖는 것은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포동은 또 상호주의를 되게 강조했는데, 노동자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할 때 노동시간 단위로 하는 인민은행을 세워서 자본가 없이도 신용과 교환이 가능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오원의 노동증권 실험하고 좀 유사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49년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실제 인민은행을 설립하다 실패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또 연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국가 대신에 지역 공민들이 이제 자발적 연합해서 사회를 조직하자는 구상인데 이 연방주의 사상은 나중에 1871년에 파리 꼬문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사상적 배경이 되죠. 그래서 파리 꼬문이 표방한 꼬문드의 연방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게 프로동에서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이게 프로동에서 나온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포도등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 자, 요거 관련돼가지고, 잠깐 이제 그 포도등의 재산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할게요. 이때 재산, 아까 제가 말한 저 자기 노동 외에 어떤 이자 수입이라든지 임대 이런 걸 다 재산이라고 이제 해서 이건 다 절도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잖아요.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사유재산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또는 권리와 정치의 원리에 대한 연구. 1840 저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피엘 조세 프라우드혼. 만일 내가 노예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단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내 생각은 곧바로 이해될 것이다. 사람의 정신, 의지, 인격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은 곧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권력이며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나긴 논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대답할 때 마치 첫 번째 대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대답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해야 하는가? 여는 소괄호 점점점 닫는 소괄호. 나는 사유재산을 반대한다. 사유재산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의 왜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의 사유재산 체제는 타인의 노동 결과를 가로채는 방식, 즉 불로소득, 지대, 이자, 이윤 등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자본가와 지주는 그들이 지불한 임금 이상의 가치, 즉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에 의해 생겨난 잉여 가치를 독점한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가 창출한 모든 가치를 정당하게 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노동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집단적 생산력은 개별 노동의 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은 바로 이 결합된 노동의 결과물을 자본가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며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노동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점유, 포세션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서의 재산, 프로파이어트는 부당하다. 여는 소괄호 점점점 닫는 소괄호. 나는 어떠한 새로운 체제도 구축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특권의 철폐, 노예제의 폐지, 권리의 평등, 법의 지배를 원할 뿐이다. 정의는 무의식에서 나와 점차 구체화된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유재산은 정의에 위배된다. 재산은 도둑질이다. 엘레 프로파이어트, 캐스틀러 볼륨. 이 선언 속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평등의 원칙이며 인류 해방의 출발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박훈이에요. 보통 이 무정부주의자면 뭐 폭력하고 테러 이렇게 연상되잖아요. 요거 이 박훈이 사상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출신의 이제 혁명적 아나키스트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무정부주의자는 러시아 귀족 출신 박훈이었다. 그는 프로동의 영향을 받았으나
포도동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가격회였다. 현존하는 시민적 제도의 폭력적 파괴는 혼란과 무법 상태에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올 거라 박군이 믿었다. 자, 미하일 바쿠니는 그 당시 1814년에서 1876년, 그러니까 되게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후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연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푸르등이 이제 장인 출신이었다면 바쿠니는 정반대로 상류귀족 출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격한 이 아나키스트가 됐던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유명한 구호 중에 뭐냐면 파괴의 열정은 동시에 창조의 열정이다. 이 문장이 상당히 바쿠니 사상의 정수를 보여줬던 건데 현존 질서를 부숴야지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시민적 제도의 어떤 폭력적 파괴 이런 것들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러시아 사람이지만 독일에 가서 좀 해결 철학도 공부하고 또 파리에 가서 그 앞에 언급했던 포도동도 교류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1848년 때 유럽 혁명 때 드레스든 봉기 때 참여했다 체포돼서 러시아 정부에 또 인도됐고요. 그리고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감옥에서 한 8년 수감했다가 1857년에 시베리아 유행 갔고 거기에서 이제 시베리아 탈출해갖고 일본, 미국을 거쳐서 런던 돌아오는 대장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탈리아, 스위스의 혁명 활동을 계속하다가 베른에서 이제 1876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는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회 최하층 사람이야말로 국가 숭배와 자본가적 간섭으로 부패되지 않는 자라고 하여 이상하였다. 그는 또한 프로 등의 개별적인 소유 대신에 대규모 자발적인 공유 협동체를 내세웠으나 프로등의 노동자들 생산에 따른 정당한 보수층이 그를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박형의 독특한 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마르크스가 현대 프롤레타르 혁명의 주체를 본 반면에 바쿠니는 최하층 루펜, 그다음 농민, 슬라브족의 원시적 민중들을 혁명 주체로 봤어요. 그들이 이제 아직 자본가적 규율과 국가 이데올로기스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혁명성을 이제 간직하고 있다고 본 거죠. 자, 이 관점이 나중에 러시아의 나로드니크 운동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1870년에 러시아 지식인들이 인민수호 운동, 분화운동 운동을 벌여서 농촌 내려가는 것은 다 이제 바쿠니의 영향이다. 우리가 이제 분화운동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뒤통수 한번 맞았죠. 예. 자, 바쿠니하고 좀 마르크스가 이제 그 뭐냐면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 때 그게 그것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됐는데 인터내셔널이 1864년에 런던에서 결성된 제1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노동자 협회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가 이제 연합했는데 이때 1868년에 박훈이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르크스와 충돌하게 돼요. 이때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면 두 가지야. 첫째는 국가에 대한 입장이죠. 마르크스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끝난 후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국가의 어떤 필요악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바쿠니는 무정부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국가 폐지를 주장했고 둘째는 조직의 원칙이야. 일단 마르크스는 중앙집권적 정당 조직인데 참고로 마르크스는 이제 처음에는 조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요때 제1 인터내셔널 때는 이 뭐냐 중앙 조직의 어떤 중앙 집중적 정당 조직을 어떤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여튼 박군이는 자발적인 분권적 연합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1872년에 해역에 대해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이 제명되면서 사실상 인터내셔널이 분열돼요. 이게 1 인터내셔널인데 이건 그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고 요 다음에 크로포트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크로포트키는 그 뭐야, 과학적 아나키스트라고 이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로포트키 역시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서 초기에 바쿠니를 지지했으나 점차 그 진영을 떠났다. 자, 바쿠니는 끊임없는 음모와 혁명적 봉기를 중시했으나 크로포트키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바쿠니는 부르주아 사회 파괴에 중점을 뒀으나 구의 그 크로포트키는 그의 이제 건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자, 요 이제 크로포트키는 바쿠니와 마찬가지로 좀 러시아 귀족 출신이야. 예. 그래서 있는데 좀 이제 그 노마프 왕조보다 그 전에 누리코 왕조가 있었어요. 그 누리코 왕조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조 출신인데
이 짜르의 이제 그 뭐냐면 시동에서 자라서 항실 근위대 장교가 됐고 본인은 시베리아 근무를 또 했고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5년 동안 지리학자로 또 활동하면서 만주나 바이칼, 아무르 지역을 또 탐사를 했고 이 경험이 나중에 그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크로포트키가 아나키스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1872년에 세이스 제네바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제네바에서 그다음 시계공 장인들 사이에 지닌 경험이 결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와 지다 시계공 연맹이 제1 인터내셔널 반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분패였는데 크로포트가 여기에서 자발적 연합의 힘을 체험했다고 하고 1874년 귀국해서 러시아 인민주의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고 76년에 이제 서울 망명했고 이후 프랑스, 스위스, 영국에 활동하다가 결국에 1917년 다시 러시아 혁명 직후에 귀국됐다가 나중에 21년에 모스크바 근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로포트키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볼게요. 자, 크로포트키는 포로등이나 바쿠니가 주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뽀동이 이제 주장하기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건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 바쿠니도 거기에 동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공산주의적 무중부주의를 설계했다. 그것은 본래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빵의 정복에 수록된 그의 글들은 매우 명석하고 호소력이 지니고 있었다. 그의 또 상호부조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결합관계를 논하면서 협동과 상호부조를 강조했다. 이 상호부조 관련된 크로포트의 사상은 후에 신문화 운동에도 영향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이제 그 신문화 운동 때 무정부주의 사상이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무정부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파괴적인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그 바쿠니 사상이 아니라 여기 건설적인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그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상호부조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9세기 때 말에 사회적 다윈주의가 유행했었죠. 적자 생존, 약육강신이 자연의 법칙이고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그 당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킨 이데올기였는데 크로포트키는 시베리아 만주 등에서 동물 관찰한 자료와 각종 생물학 자료를 종합해서 자연 세계에도 협동과 상호부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생존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반대 명기를 제시했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뭐야 사자나라든지 그다음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협동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사회 상호 부조론은 지금까지 생물학 지나던 사회 생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현대 진화 생물학에서 호혜적 이타주의, 친족 선택, 집단 선택 이런 이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크로포트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크로포트키의 이제 상호부조론은 신문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긴 했지만 또 20세기 생문학에도 지적 유산으로서 남긴 사상가다. 단순한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이제 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이 빵의 정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명 직후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누가 다운 끼니를 어떻게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의 정복이죠.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임금 체계를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축학 시행했어요. 약간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르죠. 노동에 대한 분배를 주장한 것은 이제 그 앞에 바쿤이라는 프로동인데 이 사람은 더 나가서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있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 원칙이 크로포트키로 혁명 직후부터 이제 시행된 즉각적 프로그램으로 정식화됐다는 거 이게 무정부 공산주의요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주의자 중에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프로등의 상호주의, 바쿠니의 집사주의 넘어서 결국에 이제 무정부 공산주의는 제3의 유형의 것이 크로포트키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정부주의를 한번 좀 정리하면 무정부주의의 3인방 뽀로동, 상호주의, 소규모 재산 인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있고 평화적인 변혁을 선호했고 이에 바쿠닌 집산주의, 그다음에 폭력적 파괴 강조, 노동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자 그다음에 크로포트키는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 필요에 따른 분배, 상호 부조 강조 이런 것들을 3단계에 갖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대응.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좀 보게, 이게, 잠깐만요. 자, 그럼 기독교의 대응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산업화로 야기된 새로운 상황과 재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의 대응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불려지는 작은 집단의 연구에 나타나는데 그 실체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로 구성된 개혁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는 당대 물질주의를 공격하고 투쟁보다는 형제애들, 착취와 경쟁보다는 단합과 협동을 강조하면서 계급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소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기독교의 대응 이렇게 있는데 교회의 대응 이렇게 있는데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19세기 때 전반기 유럽 교회는 사실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보다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정교 분리, 세속화 문제와 싸우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오히려 보수지 반동 진영에 서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전반을 이단으로 규정 짓고요. 개신교도 각 교파도 대체로 현존의 질서 옹호 쪽이었고요. 이게 이제 드레푸시 사건에서 볼 때도 카톨릭이 구세력을 이제 대변하는 세력을 이제 보였던 것도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기독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킹질이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성실한 사회 소설을 통해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모사하고 런던의 이제 노동자 대학을 설립하는 데 협력했다. 찰스 킹질은 영국 선교의 목사이면서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1863년에 쓴 물의 아이디라고 하는 동화도 있고요.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1850년에 엘턴 누크가 이제 또 썼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때 이제 엘턴 누크의 주인공이 그 차티스 운동에 가담한 노동자였는데 런던의 참상을 통해서 계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즈니와 함께 모리스 뭐냐면 또 러들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또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카톨릭 교회의 이제 대응도 영국 국교에 비슷했으나 그들은 스스로보다 더 정확하게 기독교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기독교라고 불렸다. 교황 피우스 9세는 자유주의 호감을 보인 듯 했으나 이혼혁명 때 보수주의로 이제 들어섰다는데 자, 교황 피우스 9세는 역대 교황 중에 제일 장기 교황이에요. 32년 동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호혁명 보수주의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인데 즉위 초기에는 그 예전에 앞에 이탈리아 통일운동 좀 보면 자유주의의 기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1848년에 유럽혁명 때 이때 이제 마치니가 로마 공화국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해서 급격하게 이제 보수가 됐죠.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 선포로 그 피신한 뒤에 급격하게 보수하게 됐는데 피어스 그 구세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그 오주에프 해갖고 근대 세계의 80가지 오주를 썼다고요. 그래갖고 뭐 그냥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리주의, 정교 분리, 종교의 자유까지 다 오주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 교황은 진보고 자유주의며 근대 문명과 화합할 수 있고 화합에 대한 견해를 이제 읽고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오류다. 이렇게 이제 단정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황 스스로 나는 근대화에 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동의에서 그 교황 무오류서를 이제 학정식.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교황은 어떤 말을 하든 다 뭐냐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황이 이제 신앙과 도덕 문제에서 공식 선포할 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이 신것을 검게 만든다고 해도 그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19세기 때 카톨릭의 반근대적인 어떤 보수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그들 계승한 이제 네오 13세 이더 카톨릭 교회는 당대 사회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자, 그들은 1892년 발표한 새로운 사회 사문에 관하여라는 해칙에서 자본주의 폐단을 지적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필요한 존재이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카톨릭 노동조합 결성을 호소했다. 자, 네오 13세인데
이때 이제 이 네오 13세는 그 앞에 피어스 9세의 반동적 분위기를 좀 상당히 조종한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1892년 해치기였던 레름 노바드예요. 예, 레름 노바드.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라틴어도 새로운 삶의 가다야 뜻이야. 자, 이게 이제 그 해치기 근대 카톨릭 사회 그 카톨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교리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레논 노바도는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사회주의 비판을 하고 사회주의 선폐제는 자유법을 어긋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가족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거고 둘째는 자본주의 비판도 해요. 그러나 무제한 자유시장도 노동자를 거의 반노예 상태에 떨어뜨리는 패락이 있다. 셋째는 노동과 자본의 조화. 둘은 상호 필요의 관계며 계급투쟁이냐 협력과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는 공공선을 위한 개입의 의무가 있고 약자인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그 노동조합의 정당성, 노동자의 단골권을 인정하면서 카톨릭 노동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자, 이 해칙이 20세기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후에 독일의 지금 기민당 있죠? 기민당 좀 약간 약하긴 했지만 되게 중요한 정당이잖아요. 그 이탈리아 기민당의 또 이념적 뿌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에롬 노바금 이후 이제 40년, 80년, 100년이 되는 해마다 후임 교황들이 기념 회칙을 이제 반포하면서 그 카톨릭의 사회 교리를 이제 추적하게 되거든요. 그 비움 12세가 이제 그 캐트로 제시모 안노고 뭐 요한 23세가 이제 했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회칙이 그 당시 현대 카톨릭의 사회 교리의 뼈대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 회칙이니 사회 교리니 하는 말들은 이제 그 뭐냐면 실제 그 뭐랄까요? 그다음 이제 성경 외에도 교황이 하는 말 있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는 말도 일종의 전승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중요시형인데 그 중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영국의 노동운동부터 해갖고 그 당시 또 쭉 있고 프랑스의 노동운동 독일의 노동운동 이렇게 이제 노동운동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동운동도 다 보셔야 돼.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예. 그래갖고 특히 이제 프랑스의 노동운동 있죠. 그리고 독일의 노동운동에서 3인당 있잖아요. 3인당. 3인당 은근히 좋아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서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노동운동을. 예, 여성 유도의 노동운동을. 표도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거 영국의 이제 노동운동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의 노동운동, 독일의 노동운동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예전에 제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요 관련된 코미테름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3 인터내셔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에 이제 해갖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제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샹디칼리즘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 생각에 독일도 이제 나올 것 같아. 얘도. 응.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쭉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자, 여기 노동운동은 이제 먼저 이제 보면 러다이트 운동이 있고요. 요거는 좀 세계사에도 예전에 그 수능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차티스트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모형 노조, 그러니까 노동귀족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보시면 돼요. 그다가 이제 신조합주의 미순영 노동자들 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노동당이 되죠. 노동당. 그래서 노동당은 있는데 원래 노동자들은 자유당은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약간 자유당이 이제 부유자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정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노동당이고 노동당은 이제 보수당 관계 양당 정당으로 이제 있죠. 그 외에 뭐 자유당은 또 있고 3당 있는데 요즘에는 영국인가 거기서 무슨 정당이 극우 정당인가? 요즘 난민들이 하는 문제가 있어갖고 극우 정당이 많이 이게 뭐냐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도 이 극우 정당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전개된 19세기 노동운동은 노동세력의 구조와 구성, 그 배당,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 그리고 노동 계급에 대한 작용의 이데올기 등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수를 제시했죠. 그래서 노동세력의 구조와 구성과 국가의 정치 체제의 이데올기, 이 세 변수가 교차하면서 영국형, 프랑스형, 독일형 이렇게 3대 유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영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요. 두 번째 단락부터. 자,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됐던 영국에서는 1799년에 1800년에 제정된 결사금지법이라는 것이 19세기 초에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불가능했다. 따라서 기계의 이제 도입으로 임금자와 실직의 위험을 느낀 일부 노동자. 지금 AI 노동하고 똑같 비슷해요. AI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잘리고 신규도 안 뽑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노동자들은 1811년부터 1816년에 거쳐서 기계를 파괴하거나 악덕 고용주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했다. 자, 이게 이제 파괴주의자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 기계 파괴주의자들은 이제 뭐냐면 일격 원시적이라 해도 폭력의 사용과 달리, 어, 그 고용주의 저항할 방도를 갖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통한 단체 협약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열 말로 해결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 자, 영국 노동운동사의 사실상 결사금지법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790년, 99년과 1800년에 제정된 이 법은 그 노동자들의 결사와 파업, 단체 교섭을 전면 금지시켰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들어온 주요한 영국 정부는 자코뱅적인 어떤 그 뭐냐면 그 급진주의를 차단하게 만든 법인데요. 자, 그래갖고 이제 어디까지 있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샤프리에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영국도 이제 이런 결사금지법 같은 걸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너다이트 운동을 단순히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톰슨 같은 사람이 영국 노동 계급의 현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 너다이트를 되게 재평가한 연구 자료거든요. 자료인데요. 그에 따르면 너다이트는 기계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기계 도입을 가져오는 임금 인하와 숙련도의 박탈을 저항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평가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다른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영국 정부는 기계를 파괴한 이 너라이트 운동을 상당히 중대 범죄로 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1812년에는 그 당시 이제 기계 파괴법 같은 걸 통과시켜갖고 기계 파괴를 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당시 시인이었던 바이런 같은 사람은 상원의원 첫 연설에서 이 법을 반대 연설을 하기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런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낭만주의자, 인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 파괴법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 법에 의해서 1813년 요크에서 너다이트들 이제 17명을 집단 교수에 처해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다이트 운동은 이렇게 진압됐지만 결국에는 영국 노동계급의 집단적 기억에 최초의 대규모 저항으로 이제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이 너다이트라는 것이 좀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사료를 찾아가면서 좀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건 못 찾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찾을게요. 예, 좀 비싼 걸 써서 프로 모델로. 예. 아이고. 이 프로 모델이 약간 좀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토큰 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질 못해. 여기 재미나에서.
그래서 이제 사고 작용 모델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 쓰고 있는데 그래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제가 좀 앞에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지막 인증번호 90번이에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너다이법하고 그 방지하는 이제 뭐 법 같은 건인데 한번 볼게요. 러다이트 운동 사료, 네드러드의 경고장, 1812년 3월, 요크셔 힐 앤드의 기계, 시어링 프레임 소유자 스미스 씨에게, 선생, 귀하가 그 혐오스러운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막 우리에게 접수되었소. 내 부하들은 나에게 편지를 써서 귀하에게 기계를 철거하라는 합당한 경고를 하라고 요구했소. 만약 다음 주말까지 기계들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부관 중 한 명에게 최소 300명의 인원을 딸려 파견하여 그것들을 모조리 파괴할 것이오. 또한 우리가 기계를 파괴하는 데 드는 수고에 대한 비용을 귀하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만약 귀하가 감히 우리 부하들을 향해 총을 쏜다면 그들은 귀하를 살해하고 귀하의 건물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소. 우리는 의회 하원이 평민들에게 해로운 모든 기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계 파괴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결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더 이상 청원하지 않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싸울 것이오. 복수군 Army of Redresses 사령관의 서명으로 네드 러드 장군 제너럴 네드 러드 기계 파괴법 사료 Frame Breaking Act 1812년 제정 편물 제조업 및 그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양말 집기, 레이스 집기 또는 기타 기계나 장치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자를 보다 본보기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 1조 영국의 왕실과 상원, 하원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누구든지 주야를 불문하고 주택, 상점, 건물 또는 장소의 무력을 사용하여 침입하여 집기, 기계장치 또는 편물, 양말, 레이스 조각을 절단하거나 파괴할 목적을 가지거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편물용 집기나 기계장치를 절단, 파괴 또는 손상시키거나 이를 돕거나 사주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중범죄, felony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는 성직자의 감형특권, benefit of clergy를 적용받지 않으며 중범죄자와 동일하게 사형, death에 처한다. 자, 그래서 기계파괴법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824년에 결사금지법이 이제 폐지되자 지하에 숨어있던 노동조합과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활동이 이제 활발해졌다. 1829년부터 32년에 걸친 불경기는 이런 노동계급의 어떤 공세를 한층 더 그 뭐냐면 격화시켰으며 때마치 이제 미국에서 기국한 오원의 이제 영향도 있어 협동주의적인 어떤 입각과 협동 상정들이 생기고 1834년에는 전국 노동조합 대연맹이 결성되었다. 자, 그러나 이거 역시 고용주의 반격과 당국의 억압, 그리고 연맹 내 온건파 강경파의 대립 등으로 그의 말에 해체됐고 협동상정도 문을 닫았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1824년 결사금지법 폐지는 두 급진파 위원이었던 프랜시스 프라이스와 조지프 홈이라는 사람이 끈질긴 로비 덕분에 이루어졌거든요. 폐지되자마자 정부의 파업이 폭발됐고요. 노무현 정부가 이제 1825년에 단체 행동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법을 다시 통과시키게 해요. 그래도 이 결사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19세기 때 영국 노동운동의 법적 그 기반이 여기에서 마련했고, 요때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게 전국 노동조합 대연맹이에요. 대연맹이죠. 1834년 2월에 오원이 이끌었던 런던의 전국 빌더스 노조는 이제 모태로해서 결성된 초거대 조합인데요. 오늘날 말하는 민주노총 정도 상위 노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한때는 이제 100만 명 정도 여기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시에도 되게 역대 최고 규모의 노조 연합이었는데, 근데 이게 출범 몇 달에 무너지게 돼요. 정부의 탄압이 이제 결정적인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과 연관을 가지면서 노동자들은 선거법 그 개정 운동을 열렬히 참가해서 1832년 선거법 개정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선거권이 중상 계급에만 확대되자
노동자들은 배신감과 더불어 중상계급에는 적대적 계급의식을 강화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앞부분에 선거법 개정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은 영국 근대의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부패 선거를 폐지하고 신흥공업도시의 의석을 배정하고요. 선거권을 중산계급까지 확대한 개혁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노동자 입장에 보면 배신이었죠. 왜냐하면 선거법 개혁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싸웠는데 막상 법이 통과해 보니까 40실링 이상의 재산 소유자 이런 식으로 재산 자격이 이제 제한이 강화돼서 노동자들은 전자 투표권을 받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전체 노동 성인 남자의 14% 정도만 투표권을 갖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중상계급에는 적대적 계급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1838년에 보통선거, 비밀투표, 의원의 재산자격 폐지,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평등선거구, 매년 의회 선거를 요구했다. 요거 외워주시라고 했죠. 앞에 제가 그 뭐냐면 인민현장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여드리고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시고 자, 그중에 하나하나 다 했는데 요 매년 의회 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시험됐다고 봤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선거인데 여기 남성이 빠졌어. 남성의 보통선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도 같이 했는데 이 남자 차티스트들이 그 뭐냐 여성을 이제 끼워넣을 경우에 그 보수적인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여성을 제외시켰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인민영장 6개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 민주적 급진주의의 전형적인 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앞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6항을 제외하고는 다 실현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차티스트 운동의 리더십이 두 파별로 이제 갈려져 있는데 월리엄 러벨이라는 사람의 도덕적 심판은 청원과 교육을 통해서 평화적 개혁을 주장했고요. 피커스 오거너의 물리적 심판은 봉기까지 불순한 강경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39년, 42년, 48년에 세 차례 대규모 이제 뭐냐 청원 운동도 했고 42년 청원 때는 330만 정도 이상의 서명을 했는데 당시 이제 영국의 성인 인구의 절반을 가까웠다고요. 하지만 의회는 번번이 청원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 볼게요. 어디까지 읽었나? 자, 대규모 집회와 시위,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이제 청원과 총파업의 위협 등의 방법으로 의회를 압력을 가했으나 의회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노동자 자신의 조직 활동의 미수, 그리고 지도자의 단합의 미흡 등으로 1848년 런던에서 대규모 집회의 끝으로 인민헌장 운동은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 운동은 유럽에서 최초 나타난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으며 그들의 요구 중에 매년 의회 선거를 제하고 나머지 구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의 쓰면 요거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848년 4월 10일 날 런던의 케닝턴 공원의 집회가 차티스트 운동의 마지막 대규모 시였는데 이때 이제 같은 시기 유럽 대비해서는 2월 혁명, 3월 혁명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런던을 요새하고 특별군관 15만 명을 동원해서 차티스트를 이제 압박했죠. 그래서 이 집회 이후에 차티스트 운동은 급속히 쇠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신모형 노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인민현장 운동이 실패한 후 영국의 노동운동은 한때 침체 국면을 맞이했으나 19세기 후반에 신모형 노조라고 불리는 숭령공 중심의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주로 전개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좀 그 노동자 중에 엘리트 계층의 노동자들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현대 자동차 삼성 노조 이번에 보니까 삼성 그 전자 노조에서 저기 이익에 뭐 15, 뭐 상당수를 달라고 했는데 성과금이 보니까 뭐 10억 20억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성과금 200, 300 받는 교사 입장 올 때는 3, 400 받는 교사 입장은 아 이게는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받으면 이게 큰일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약간 위험하니까 요 정도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조합 주축은 이제 전개됐고 조합원들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국 중에
최고급 엘리트에 속한 사람도 있으며 이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 노동귀족이라고 하죠. 자주 이제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신모형 노조와 노동귀족 이 두 용어가 19세기 후반에 영국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 원형이 1851년에 결성된 통합기계공 조합이었는데 이때 높은 기업 가입금과 조합비, 그다음에 전국당의 중앙 집권적 조직, 숙련공만 가입하고 공제조합 기능 중심 이게 이제 신보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기준론 자체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때 사회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군요. 엥겔스가 1885년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라는 서문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영국의 노동계급의 상층부는 제국주의 초과 이윤을 나눠 받으면서 부르주아에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이 그러니까 상층 노동운동의 반감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도 있었던 거죠. 예, 그 당시. 자, 이걸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에서 이론화시켰는데 식민지의 초과 이윤 일부가 본래 노동기조에 흘러들면서 계급의식을 무디게 만들며 노동기족론이 이제 그 주 내용의 그 이론의 그 레닝의 이론에 보면 이 이론은 왜 영국 노동계급이 혁명에 안 나섰냐고 설명하는 마르크스 또 정통 이론이 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71년에 여기 보면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되고 1875년에 파업과 그다음 피켓팅이 용인되면서 노조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직종별 노조의 기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네. 두 개의 법령 연도가 또 보면 여기 1871년이잖아요. 노동조합법. 1875년이 음모 및 재산보호법. 1871년에 노조를 법적 실체를 인정했지만 평화적 피켓팅은 여전히 불법주의. 그러니까 조합은 인정하겠는데 여기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시위하고 막 이렇게 피켓팅하고 이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1975년에 이걸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통해서 결사도 인정했고 일종의 그 결사에 대한 이제 행동권 있죠. 단체 행동권 이것도 인정이 있다는데 뭐냐 뭐 가격한 방법은 아니지만 피켓팅 정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법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어떤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제도를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 자, 신조합주의와 노동당 탄생 관련된 내용인데, 자, 1889년에 여름에 일어난 런던의 부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영국의 이제 노동운동이 신조합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종전에 노조에서 배제됐던 미수용공과 그다음에 반수용공들의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1880년대 활발해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또 신조합주의 지도자의 대다수 사회주의였다. 그래서 1889년에 런던 부도 노동자 대파업이 있었어요. 이게 영국 노동운동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인데 그때 3만 명의 이제 부도 노동자들이 시간당 6펜스를 요구하면서 5주간 이제 파업에서 승리했어요. 자, 이 파업을 계기로 미수령, 반수령 이렇게 반수령이라는 것은 이제 반반, 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조직하기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노동귀족 중심이었던 영국 노조가 대중노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시기 때 또 영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있지만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그 서양사 개론해 보면 일단 사회민주주의 협회가 있어. 사회민주주의 협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회민주주의 협회는 헤릿 하이드먼이라는 사람이 주도 결성했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포방했지만 좀 교조적이고 분파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이비언 협회가 있어요. 페이비언. 그래서 이제 1884년에 시드니 베아트리스 웹이 했던 웹 부부가 이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있는데 이게 뭘 땄냐면 그 고대 로마조 연군 중에 파피루스 막시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니발하고 싸울 때 하니발이 이제 전쟁의 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매일 밥 먹고 자는 거 빼놓고는 맨날 전략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하니발은. 그러니까 그 그 로마군이 매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파피루스가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1대1로 맞다이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오면 일단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도망치고 질질 끄는 거죠. 질질. 그리고 이제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고 또 끊고.
또 끌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하니발이 이 알프스 산맥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잖아. 보급로가 없다는 거는 보급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현지 약탈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 바다는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냐면 그 노마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해상으로부터 보급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연 지수이 뭐냐면 먹혀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리 한니발이라도 보급을 안 받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병력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니발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파비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전면 승부보다는 한니발처럼 지연 전술을 해보고 지진해갖고 이제 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이상을 하자. 장기적. 그러니까 장기전이고 지연적인 어떤 의회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연적인 어떤 전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파비온 막시무스의 이름을 따서 페비온 협회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비우스 막시무스. 그래서 하니발을 막기 위한 지원전수의 이름을 따서 요 사람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의회에 들어서 활동하자. 그래서 페비온 협회가 요 명칭에 따랐다고 하는데 그 혁명이 아닌 점진적 사회주의, 그 지방 자치를 통한 사회화, 전문가에 의한 행정개혁.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폐변협회 그 주의가 노동당의 어떤 이제 사상적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노동자당이라고 해서 독립노동당에서 1894년 케어 하디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인 정치 세력화. 그래서 그 앞에 언급했던 사회민주주의협회, 폐비연협회, 독립노동당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동당의 어떤 모태가 됐던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영국의 사회주의나 그 조직체는 1884년 성립된 사회민주주의협회나 1884년 성립된 폐비연협회 그리고 1894년에 성립된 독립노동당 등은 계급투쟁과 혁명을 강조한 마르크스주의가 계량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영국에선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마르크스가 영국에 가서 이제 자본론을 집필했지만 이게 영국에서는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주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점진적이고 이런 계량주의적인 거, 오원주의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는데 자, 이게 영국 사회주의의 결정적 특징이야. 비마르크스주의며 계산주의적인 특징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다들 이제 독일 3인당이 이게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 정당이거든요. 완전히 마르크스에 신공하는 그런 정당인데 반해서 극명하게 대비하죠. 그 영국의 사회주의와 어떤 계산주의 정통은 그게 세 뿌리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오원의 협동조합,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독교 사회주의, 킹진이라는 앞에 설명한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 개혁 정통, 셋째는 폐변의 점진주의.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그 폐변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파피우스의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가지 세 가지를 합류해서 영국식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형성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신조합주의를 고양된 그 노동계급은 종전과 같이 자유당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던 고식적 태도를 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1868년에 영국의 노동계급의 총체적 조직체로 출범한 노동조합 회의의 주순으로 1900년에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모여서 노동대표위원회를 이제 조직하고 1906년에 선거에서 34를 확보하자 명칭을 노동당이라고 바뀌었다. 자, 이제 영국의 노동계급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을 갖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노동당 탄생 과정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1900년 2월 27일 날, 그 런던에 이제, 파링턴과 홀에서 독립노동당, 그 다음에 폐비연협회, 그 다음에 삼인연맹, TUC 대표들이 모여서 노동대표위원회를 결성하고요. 초대 서기로서는 맥도날드가 이제 근데 맥도날드 어디에서 들어봤죠? 맥도날드 우리가 이제 여기 먹는 그런 맥도날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훗날 이제 최초의 노동자 총리가 됐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최초로 이제 뭐냐면 노동당 내각을 만들었던 햄버거집 이름이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06년 총선에서 29명이 뭐 이렇게 당선되자 노동당으로 개명하고요. 이게 오늘날 영국의 양대 정당의 하나인 노동당의 기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당이라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들은 이제 사회주의 이론보다는 노동조합 중심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립 당시에 주도권이 노조에 있었고 지금까지 당 재정의 상당 부분이 노조 기부론이 충당이 돼요. 그래서 1918년에야 당약 제4조에 생산 분배 교환수단으로서 공동 수련은 사회주의 목표가 명시되는데 이것도 1995년에 제3의 길을 이제 내세웠던 토니 브루어가 또 개정됐어.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은 이념적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골수 마르크스 그 정당이 3인당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게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 안에는 뭐가 있다? 주장들이 있다는 거야. 프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페비언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제 사회주의는 큰 의미고, 그 중에 폭력혁명의 마르크스 그 골수를 주장했던 게 공산주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점 아시죠? 사회주의는, 있고, 사회주의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르크스 사상을 따는 게 공산주의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당은 그 독일 3인당이야. 3인당.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의 이제 그 사회민주당 이런 애들이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당인데 요건 뒤에 좀 하고요. 자, 프랑스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노동운동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봤는데 샤프리에법에 의해서 여기에 뭐냐면 노동운동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결성돼 있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르면 친목동제 단체 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그 친목단체 중에 이제 친목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 친목조합이 그다음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금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조합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혁명 때 앞에 이제 계급투쟁 최초에 이제 프랑스에 일어난 6월 봉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게드주의자라든지 프랑스 노동당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사프예법이 나중에 폐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틴이 노동 총동맹이 형성되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생티칼리즘이 이때 나오고 하거든요. 이 통합사회당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프예법 같은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6월 봉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기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생티카티니즘. 요거 생티칼리즘. 생티카티니즘이 아니라 생티칼리즘. 예,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예, 생티칼리즘.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프랑스 노동운동은 좀 약간 길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가이드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